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경험담을 풀어보고자 해요.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모르는 분과 결혼을 하셨고 저를 영영 버리기를 원하셨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엄마는 아예 재혼하신 분과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소식이 끊겼어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외삼촌과 외숙모가 유일한 친척이고 가족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어딘가 겉도는 존재였고 그래서 외삼촌 외숙모와 친밀하게 지내본 적 없이 성인이 되었죠. 장학금 주는 전본대 나온 뒤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 벌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급급하며 나이를 먹었어요. 저는 늘 외로웠고 이런 저를 보듬어 줄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습관적으로 눈치 많이 보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저였지만 반대로 남편은 사람이 첫눈에 딱 쿨해 보였어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엄하고 조금 무서워 보이는 부분이 있긴 했으나 이런 사람이 저의 편에서 평생을 서준다면 정말 든든할 거라 여겼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의 고향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였죠. 그래서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아마도 결혼하고 배우자의 상황을 따라서 거처를 옮겨본 분들이라면 이때의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덩그러니 낯선 곳에 남겨져서 오로지 남편 하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형국이었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가까이 사시잖아. 네가 외롭거나 심심할 일은 아예 없을 거야. 앞으로 네가 우리 부모님 좀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 해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드려. 두 분은 딱히 하시는 일이 없거든. 너도 여기서 낯설고 아직 적응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먼저 가까워지면 좋지. 남편이 저를 달래며 위로하겠답시고 해줬던 말. 시부모님을 제가 가까이 모시라는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아파트 신혼집에서 버스로 7정거장 거리에 사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 자주 찾아뵌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친분이라고 할 게 미미했으나 그럼에도 한 가지 알았던 건 두 분의 성격이 무척이나 괴팍하시단 것이었답니다. 돌이켜보면 장남인 남편도 자기 부모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와야 크게 오래 떠드는 스타일이지 대부분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참견이나 잔소리를 딱 싫어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자식을 앞에 앉혀두고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잔소리를 안 하실 때는 뭘 하시냐 하면 별로 영양가 없는 TV 드라마 이야기, 탤런트 누구누구한테 벌어진 일, 동네 사람 누구네가 어찌어찌 했다는 일화 같은 것들을 멈추지 않고 내뱉으셨죠. 뿐만 아니라 하소연은 어쩜 그리 잘하시던지요. 말씀을 뱉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니 늘 심심해하셨어요. 아무리 귀찮고 버거워도 그렇지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행동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맺고 끊음 정확히 안 하면 두 분의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감당이 안 돼. 이제는 네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내가 미리 걱정 덜어도 됐지? 남편이 은근하게 또 채근을 하길래 알았다고 했었죠. 저는 부모의 사랑에 목이 마른 자식 입장으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직접 시부모님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서로의 흉을 보시는 것도 저를 좌불안석으로 만들었죠. 5층짜리 빌라에서 2층에 사셨는데 엄청 오래됐지만 평수는 넓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절대 거기서 부모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했죠. 남편의 남동생, 즉 저의 시동생도 근거리에 살았답니다. 저희 부부의 집이 중간이라면 시댁은 왼쪽, 시동생네는 오른쪽에 있는 위치였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혼전 임신 때문에 그랬었더라고요. 아이가 6살이었죠. 저에게는 당연히 동서가 있었고요. 애를 너무 일찍 낳아서 둘 때는 아직도 생각도 없다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던 동서가 부러웠던 건 자기 친정이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라고 했기 때문이었네요. 자기 식구들을 지척에 두고 사는 게
정말 부럽더군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든든한 사람 같아 보여서요. 동서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시부모님과 가까이 안 지내온 사람이었어요. 아이 핑계를 대면서요. 저희 애가 낯을 워낙 심하게 가리고 예민하게 굴어서 시댁에는 도통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 시댁 방문이 계속 뜸했네요. 아, 그랬구나.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금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겠지. 그때 되면 동서도 한숨 돌릴 테니까 그때부터 아버님 어머님께 열심히 효도하면 되지.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실 거야. 네? 그때가 되어서 효도를 하라고요? 아, 역시 언니가 성격이 착하고 너그럽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남다르시네요. 언니가 어른들한테도 그렇게나 살갑게 잘하신다면서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동경하는 성격이야. 앞으로는 본받을게요. 언니는 부모도 없고 사실상 고아 신세인데 어쩜 그렇게 잘 크셨어요? 동서가 크게 웃으면서 하는 말에 제 얼굴이 화끈했었네요. 저는 제 가정사를 따로 털어놓은 적이 없건만 동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제 다 한 가족이고 식구인데 뭘 그렇게 꺼려하냐면서 저를 오히려 책망했죠. 한 가족이고 식구라는 말에 제가 넘어가서 입을 다물었어요. 외로운 지난날에게 안녕을 고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 이막이라며 파이팅을 외쳤고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제가 드나들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동서고 간에 전부 다 입으로만 효도를 했고 직접 찾아뵙고 살피는 건 저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겨울 아침에 운동 나가셨다가 넘어져서 뼈 다치셨을 때도 달라붙어서 간호한 건 저 혼자였죠. 제가 상주하면서 간호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귀에 닦지 않도록 분명히 말했는데 뉴스에서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얼마나 떠들었어. 추운데 그 아침에 나가길 왜 나가? 그렇게 추운 게 좋으면 홀딱 벗고 화장실 들어가서 찬물이나 몸에 끼얹어. 잔소리할 망구가 또 노망나서 지랄하는구만. 연병할 주둥이 좀 제발 다물어. 시댁에 들어 앉아있으면 두 분의 설전 때문에 제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밥상에서 싸우시면 답도 없었죠. 고깃국 끓여라, 나물 새로 무쳐라, 계란말이 좀 해봐라.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꼭 하셔서 제가 그거에 맞춰 정성 들여 밥상 차려내면 뭘 하냐고요. 고성 오가기 시작하면 그릇 엎어지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밥 먹다가 싸웠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당장 누룽지를 팔팔 끓여다가 김치랑 새로 차려달라는 둥. 두 분의 변덕 때문에 제 고생이 말도 못했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었던 초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맨날 부르셔서 요리를 알려주시는 게 왠지 친근함의 표시 같아서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너 생각해서 너 위해서 알려주는 거란다. 잘 보고 배워둬라.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워. 네, 어머님. 설마 여기에 새우젓 넣고 간을 맞출 생각은 못 해봤네요. 알려주신 덕분에 깨우쳤어요. 잘 알았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 요리는 네가 차릴 수 있겠지? 자, 이걸로 나한테 전수받은 총 7개 요리법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눈 감고도 뚝딱 차려낼 수 있는 요리가 7개인 거야. 맞지? 눈 감고도 차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워낙 요리의 수질 자체가 뛰어나질 않아서요. 하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땡! 열심히 해서만은 안 돼. 잘해야지. 먹는 입이 귀한 입인데 맛있게 잘 차려내야지.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겠니? 양념장 휘졌던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서 쪽 빠시더니 그걸로 제 손등을 3개 내려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연속으로 훈계를 하셨어요. 그때 머릿속에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시어머니께서는 당신만의 요리 비법이라며 저에게 여러 가지를 전수해 주셨고 몇 주가 지나서부터는 저를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무슨 요리 해달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당장에 그거 만들 재료를 장바다가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가서 부엌에 박혀 있어야 했어요. 그게 응당 제가 할 일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가정부로 취업을 한 건지 가끔은 헷갈렸어요.
여름에 오이지 담그고 물김치 담그고 가을에 10가지도 넘는 나물 반찬 무치면서 버텼더니 겨울이 오자 저에게 김장김치를 시키시더군요. 시댁으로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 3분이 오셔서 같이 김장을 했어요. 저는 이미 자리 잡고 앉던 순간부터 너무 피곤해서 한숨을 안으로 삼키고 있었고요. 어째서 동서는 이런 자리에 빠지는 건지 내심 억울하단 생각도 들었죠. 그때 늦게 도착하신 지인분께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셨는데요. 어머나, 맏며느리가 와 있었네. 근데 여기 작은 며느리? 그 손주 낳은 며느리는 올해도 안 오나? 김장하면 김치는 꼬박꼬박 받아간담서. 올해야말로 김장 때 얼굴 디밀 줄 알았건만. 그 싸가지 없는 년은 올해도 잃어버린 싸가지를 못 찾아서 못 온댄다. 시어머니의 털털한 답변에 제가 그만 화들짝 놀라서 딸꾹질까지 하고 말았어요. 설마 동서를 그리 보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저는 그날 허둥지둥하며 김장을 했었네요. 집안 살림하면서 시부모님 전적으로 수발드는 것만 제가 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평일에는 주 5일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차리고 출근하는 거 보고 나면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하고 저는 밥 대충 얼른 먹고 시댁으로 가서 점심밥 차리고 낮 동안 내내 시부모님 상대해 드리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와서 저녁밥 차리고 남편 퇴근해서 집에 온 거 보고 나면 딱 제가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었어요. 빵집 마감 업무 끝내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반이었고요. 남편이 저녁 먹고 나서 둔 거 부엌 가서 치우고 저 씻고 잘 준비하고 나면 밤 11시는 기본으로 넘어 있었죠. 자고 일어나면 또 그런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그거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 와봤자 생계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오로지 너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사회생활 감일치 말라고 내가 배려해주는 거라니까. 내 깊은 뜻을 네가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 지금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편은 늘 이성적으로 저를 설득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힘들단 소리 너무 쉽게 하고 세상살이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주말이면 저도 특별한 일정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친구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 저는 보고 있었죠. 저는 동서가 주말이면 저랑 놀아주길 바랬는데 한 번을 안 그랬어요. 동서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친정 식구들도 있으니까 놀 생대가 많았으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남편의 사촌들이 타 지역에서 놀러 오면 동서도 거기에 끼었거든요. 저도 같이 놀고 싶다 그러면 거절당했어요. 아, 언니는 저희랑 통하는 게 별로 없으실 텐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언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제가 남편한테 직접 저도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놀고 싶다 했죠. 남편이 짜증스럽게 제 말을 받았어요.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 어디 멀리 가면 우리 부모님은 대체 누가 상대해드리는데? 네가 우리 부모님 도맡고 있는 책임자잖아. 놀러 가고 싶단 이유로 네 의무를 저버리면 안 돼. 내가 책임자라고? 언제부터? 당신은 아버님 어머님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재미없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않잖아. 나만 보내놓고 당신은 뒷짐만 지고 있잖아. 자식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따박따박 지적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 너답지 않다고. 너 지금 흥분한 모양인데 머리 좀 식혀. 남편이 표정을 굳히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동서가 시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혼자 아이 데리고 시댁 가기 민망하니까 저도 같이 가달라는 그런 건 줄 알았고요. 하지만 동서는 저에게 자기 아이를 떠맡긴 채 놀러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시간을 온전하게 가지고 사는 중인데 저만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버티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동서가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던 순간 언니 덕분에 제가 종종 숨통이 트이는 거 아세요? 저는요 진짜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언니 안 계셨으면 제가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 엄청 자주 하고 살아요. 늘 고마워요. 언니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에요. 이런 게 저를 계속해서 버티게 만들었고요.
시동생 역시도 자기 형이 결혼 한번 잘했다면서 자기가 나중에 은혜 다 갚을 거라면서 저에게 늘 신세를 지고 있음을 강조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늘 저를 몰아붙이시지만 어쨌거나 저 없으면 허전하다 하시고 항상 저를 찾으시는 걸 보면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의 노고를 알고 있단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또한 아주 가끔 저를 보며 머쓱한 표정으로 고마움을 드러냈거든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라 그렇지 참한 와이프 정말 잘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 요새 너 같은 여자가 어딨겠냐? 그러니까 고생 좀만 더 해주라.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 저렇게 활개치실 것 같아. 장담하건대 몇 년 안 남았어. 좀만 고생 더 해주고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내 얘기 좋게 잘해주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 이 무심한 사람이 제가 고생하고 있단 것만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싶어서 안심됐었죠. 남편이 시부모님을 귀찮게 여기면서도 두 분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만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재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이 해놓고 사시는 것만 보면 재산 많은 줄 상상 안 갔는데요. 저도 당시에 정확히는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줘서요. 다만 재산이 좀 있으시겠구나 하는 짐작만 했을 뿐이었죠. 시부모님께 매일 시달리며 24시간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똑같이 고단한 일생을 보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직접 쓴 도토리 묵이 드시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셔서 제가 장을 보러 나갔죠. 손에는 새로 오픈했다는 마트 전단지를 보고 그걸 쥐고 있었어요. 그곳까지는 살짝 거리가 있었으나 버스로 세정거장, 차비 아끼려고 걸어갔네요. 전단지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곳보다 대파도 싸고 계란도 특가 세일 중이라 알뜰하게 장을 볼 생각에 즐거웠어요. 그런데 평소 안 다니던 그 길을 걷는 제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동창들이 보자고 불렀다면서 그런 말을 남기고 외출한 남편이 거기에 있었어요. 동네에서 인기 많은 고깃집 앞마당이었는데 동창들이 아니라 자기 사촌들과 있더군요. 거긴 시동생과 동서도 함께였어요. 마침 식사를 끝내고 나온 참인 듯 보였죠. 저는 당황해서 못 박힌 듯 자리에 멈춰선 채 그들을 보고 있었고 제 귀에 시동생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요즘 따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귀찮게 연락드려야 돼서 미치겠어. 전화 안 받잖아? 그럼 다음에 전화 받았을 때 더 지랄해. 노인네들이 왜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고 성질이 드세냐? 진짜 형수가 있으니 망정이지? 우리 형 능력도 좋아? 어줍잖게 사는 집안 여자보다 아예 그렇게 가족이고 돈이고 뭣도 없어서 생각할 머리랑 자존심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훨씬 낫네. 이런 현명한 판단을 어떻게 했어? 우리 집안 상황이 딱이야.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형님 대접 안 해주는 건데 언니라 부른다고 엄청 좋아해. 윗사람 대접 못 받는 건 줄도 모르고 내가 자기를 언니라 부르니까 내가 자기 동생이 된 것 같다며 기뻐하는 게 너무 웃겨. 사람이 순수한 것도 그 정도면 백치가 아닐까? 시동생의 말을 깔깔거리며 받은 건 동서였고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얼어붙었고 제 손에 들린 전단지가 볼품없이 구겨졌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신나게 웃자 사촌들도 모두 어깨를 들썩이며 따라 웃었고 제 남편은 피식거리고 있었어요. 어깨를 으쓱하는 모양새가 약간 우쭐해하는 듯도 싶었고요. 다들 말을 가려서 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짜증나는 노인네들을 상대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늘 기려야 한다고. 이윽고 남편이 익살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깟 몇백 원 더 싸게 파는 거 보고 눈이 돌아가서 더 먼 곳까지 걸어서 장을 보러 가고 있었건만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씻고 뜯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컸던 게 뭔 줄 아시나요? 그럼에도 화를 표출하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소리를 지를 용기며 결단력이 부족한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에서 오는 패배의식이었어요.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서 공원으로 향한 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누리고 얻은 것이라고는 손에 들린 구겨진 전단지 하나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결혼해서 심신의 깊은 안정을 찾고 싶었고
제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딴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이 날 상황이었는데 되려 눈물이 안 나서 신기했네요. 문득 어느 순간이 되자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 제발. 그렇게 애끓는 결심을 마친 저는 의연해졌죠. 그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하던 도중에 잠이 들었길래 몰래 가져와서 봤어요. 제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남편의 휴대폰에는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문자랑 카톡을 찾아봤는데 아니길 바랐건만 저를 우습게 깔보고 조롱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였어요. 대화 상대는 시댁 식구들인 시동생, 동서, 사촌들이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 제 휴대폰을 가져와 그 화면을 찍었네요. 동서가 남편한테 보낸 내용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고 제 가슴이 뭉개지는 줄 알았어요. 보내주신 쿠폰 덕분에 맛있는 빵 사다가 커피 한잔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저한테 밖에서 커피 사 마실 거면 한 잔에 1,500원 하는 카페 가라고, 거기만 가라고 지정해줬던 남편이었죠. 제가 고된 마감 아르바이트 끝나고 빵 한두 개 챙겨올 때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자기 출근 가방에다가 챙겨놨어요. 자기 회사 간식으로 먹을 거라고요. 저도 빵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빵집 출근하면 마감 업무라서 바로 정리 작업부터 시작하느라 빵을 먹고 자시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빵을 저도 잘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빵을 빼앗아 가는 걸 그냥 뒀어요. 그런데 동서한테 파리바게트 빵집 쿠폰 보내고 스타벅스 카페 쿠폰 보내고 그런 걸 보니까 제 안에 무언가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동서한테 그 쿠폰들을 보내준 이유가 있었죠. 앞으로도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마누라 꽉 잡고 제대로 기강 잡아줘. 딴 놈 못 팔게. 오직 자기 시댁만 알고 살도록 분위기 잘 조성해주면 돼. 애정, 기대, 신뢰,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도 미련한 바보가 된 것 같았죠. 저는 다음날 아침밥을 안 차렸어요.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남편이 아침밥 타령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고요. 남편 출근 후에는 제가 시댁으로 곧장 향했어요. 저는 이혼을 할 작정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부모님께 먼저 고하는 것이 수월할 거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서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자 두 분은 침묵을 지키시며 저의 안색을 살피셨어요. 거짓도 농담도 아니란 것을 가늠하시는 모양이었죠. 이혼 얘기 꺼내면 득달같이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고요하셔서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얄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서 진짜 이유가 뭐냐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계속 인상을 쓰고 계셔서 살짝 기가 죽은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주절주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두 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거실 바닥만 보면서 혼자 떠드니까 말은 잘 나가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을 비롯한 모두가 시부모님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까지도 상세히 밝히게 됐네요. 이런 고약한, 이런 우라질, 이런 몹쓸 것들을 다 보았나. 망할 것들. 부모 품 아래서 어려움 없이 자라고 이날이 때까지 살아온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폐륜을 해? 시아버지께서는 이를 가시며 분노하셨고 그 소리에 놀란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신경질적으로 외치셨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해서 갈라서버려. 어차피 네가 여기서 무슨 좋은 꼴을 보길 기대하고 더 붙어있을 수 있겠니? 그럴 수도 없잖아. 하루도 더 끌지 말고 단판에서 이혼해. 기세에 깜짝 놀란 제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네요.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이혼하라고 해주셔서 다행이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고깃집 앞에서 다 받고
그간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업신여겨온 것도 다 알고 있다 밝히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의 첫마디가 이거였죠. 미친년이 개소리하네. 이혼? 웃기지 마. 제가 그 앞에서 웃었어요. 전혀 안 무서운 제 자신이 신기해서요. 제가 웃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뭘 웃어? 절대 이혼 못 해주고 해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 그럼 이혼 소송 걸게. 이혼 소송도 좋지. 세세하게 조율도 가능하니까. 뭘로 소송 걸 건데? 네가 소송이 뭔지는 알아? 뜻은 알아? 너 자라온 배경 보면 모를 것 같은데? 남편이 신랄하게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평온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기라도 한 것인지 남편이 초조한 표정이 되어서는 저를 또 달래려고 들더군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저는 충동적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이제 그 수법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작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레 깨달아지더군요. 너 지금 이러는 거 너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너 잘 생각해야 돼. 제발 마음 좀 넓게 써라.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될 일이잖아.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는 마음이 넓어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고 늘 참아야 하고 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제 울분이 담긴 반문에 남편이 할 말을 잃고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저한테 반격할 거리를 찾아내기 전에 제가 선수쳤죠. 당신, 내가 이거 딱 하나만 물어보자. 나한테 안 미안하니? 짧은 물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귀가 빨개지더니 차마 대답을 못하겠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군요. 제가 차갑게 말했죠. 사과 따윈 안 봐라. 당신이 사과할 수 있는 놈이면 나한테 안 그랬어. 이젠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 지금은 그저 이혼만 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라는 끔찍한 감옥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너무 추잡하고 찌질하게 굴었어. 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내 사과 한 번만 받아줘. 내 행동 미치게 후회해 지금. 남편이 허겁지겁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고 제 안에서 남편을 이미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냈네요. 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마지막 대답을 해주었고 남편은 눈물만 줄줄 흘렸죠. 이튿날 동서가 저를 보자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네가 보자고 하면 나가야 하는 사람이니? 언니, 그게 아니라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오후에 단지 앞 저가 커피에서 볼까요? 사거리 스타벅스에서 봐. 시간은 2시 정각. 할 말 마치고 먼저 전화를 끊는데 제 속에서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겨우 이까짓 것으로 맛볼 수 있는 해방감이었다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네요. 스타벅스에서 만난 동서. 저한테 기본 아메리카노 마실 거냐고 묻길래 달콤한 거 넣고 얼음으로 간 거 시켰어요. 한 잔에 7,000원이 넘더군요. 떨떠름하게 계산을 마친 동서가 그 특유의 착한 척하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언니,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름 끼치니까 그만해. 왜 놀란 표정이 됐어?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하려던 말이 쑥 들어가기라도 한 모양이지? 나는 있지. 미안하다는 사과 외에는 안 듣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대려고 괜히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고 너무 예의가 없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언니가 아니 형님이 제발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두 분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저희랑은 이제 대화도 안 하시겠대요. 형님도 제가 왜 이렇게 굴었는지 다 듣고 나시면 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궁금한데? 내가 왜 동서랑 같이 덜 떨어진 인격을 지닌 사람의 변명을 들어줘야 돼? 그냥 나쁜 년으로 남아. 그러면 되는 거야. 어디 언감생심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 동서의 충격으로 물든 얼굴을 감상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제가 음료를 챙겨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얼빠진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기분, 꽤나 유쾌하더군요. 얼음 갈아 넣은 음료수를 마셔서 그런가 제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질러보고 살 걸 싶더군요. 시부모님께서 당장 이혼하라고 남편을 종용해 주신 덕분에 무탈한 이혼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 지역을 떠나 외삼촌 외숙모가 계시는 곳으로 가기로 했죠. 이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갈 곳 있냐면서 일단 오라고 하시더군요. 선뜻 그렇게 해주실 줄은 몰라서 제가 놀랐네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인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을 배웠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었는데 떠나면서는 애틋하고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올렸는데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놈이 왜 너랑 순순히 이혼하자는지 아니? 집안 글러먹은 너랑 이혼하면 우리가 재산 잘 나눠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며느리년이고 전부 다 정이 떨어져 버렸어. 키워주고 잘해줘봤자 소용없더구나. 네가 1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만 못하니.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재산을 너에게 나눌 작정이다. 네? 저에게 재산을 주시겠다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제가 손주를 안겨드린 것도 아니고 저랑은 그냥 남남인데 어떡해. 제가 너무 놀라서 손까지 떨었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젓는 저에게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푸념이고 이알망구 지랄이고 구분 없이 다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거늘 남남이라니.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이란 거야. 너에게 재산 조금씩 남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록 여기 들어앉아 있는 노인네들이라도 알 건 다 알아. 방법도 다 마련해놨으니 너는 앞으로 돈 쪼들 염려 없이 살면 돼.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고깃집 앞에서 남편을 비롯한 시댁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네요. 막혀있던 것이 터져버린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 넘어가듯이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며 당신도 우셨죠. 그간 저를 못살게 괴롭히시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어쩌면 너무 외롭게 지내오신 탓에 그리 되셨을 뿐이고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었을 뿐이지 본심은 무척 정이 많으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후 바로 행동 개시에 들어가셨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신 분께서 주인으로 있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어이, 김 차장, 전세 만기 날짜 곧 아닌가? 이제 다시는 해주지 마. 필요 없어. 하루빨리 그것들 내쫓을수록 좋아. 시아버지께서 집 주인분께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시동생과 동서는 도리 없이 집을 잃었어요. 전세금은 당연히 시아버지의 수중으로 돌아갔고요. 시동생이 제발 어린 손주를 봐서라도 이러지 마시라고 시부모님께 울면서 빌었다던데 소용이 없었나 봐요. 급한 대로 동서의 친정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도 그 집이 시아버지의 인맥 파워로 저렴하게 얻은 월세였기 때문에 2년 만기를 채우자마자 쫓겨났어요. 시부모님의 드센 성격과 입김이 그쪽 일대에서는 워낙 유명했던지라 남편은 근처에서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동네에 원룸을 구했죠. 어차피 두 분 재산은 자식에게 오도록 되어 있어.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웃는 사람은 결국 나라고. 남편이 정신줄을 놔버렸는지 술에 취해서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헛소리를 했었다네요. 그 덕분에 더욱 제대로 찍혀버렸죠. 남편, 아니 전 남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시는 것에 아주 진심이고 진지하시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 외삼촌 외숙모가 계시는 곳으로 온 저는 직장을 잡고 규칙적인 일상을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버님 어머님의 은밀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돈을 안 벌어도 될 정도였지만
사회생활 꾸준히 하는 거 저에게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네요. 두 분은 이제 저의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쪽에 고향 친구 몇 분이 살고 계신다면서 아버님께서 운을 떼셨는데 어머님께서도 반색을 하시며 아예 이사를 하고 싶다 하셨죠. 그러고 보면 두 분은 항상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시는데도 부부간의 신뢰나 정이 무척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진짜 백이 부부의 모습이겠죠. 저도 그런 인연을 새로 만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한답니다. 두 분께서 이사를 오신다면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지겠네요. 저도 두 분의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오만 정이 다 들었는지 내심 두 분의 존재가 그리웠어요. 다시 근처에 살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잘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없어서 서럽고 힘들다고 하늘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제 학창시절의 보답이 혹시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걸까 싶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